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제2차 거란전쟁을 함께 진행하게 될 김영준입니다. 1차 거란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났죠. 그죠? 이제 드디어 2차 거란전쟁 할 차례인데요. 이거 되게 긴 것 같아요. 거란전쟁이 크게 봤을 때 3차입니다. 근데 고려사 내용을 보시면요. 짜잘하게 한 거 합치면 이거보다 더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국지적인 전투는 다 빼고 아주 크게 한 거만 3차고요. 그 3차 중에서 이제 2차 들어가는 거예요. 2차 거란전쟁 같은 경우는 총 4부작으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4부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하게 될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요. 고등학교 때 국사공부 좀 하신 분들은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2차 거란전쟁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은 꼭 빠지지 않고 나온 게 뭡니까? 바로 강주의 정변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당시 거란군 측에서 강주의 정변을 구실로 삼아가지고 전쟁을 했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강주의 정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1부에서 같이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사과의 말씀 한 가지 올리고 시작할게요. 뭐냐면은 지난번에 1부 맨 마지막에서 제가 서희 다뤘잖아요. 그죠? 서희 다루면서 서희가 이천서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천서시인 건 맞습니다. 그거는 그렇긴 한데 아니 제가 이거를 왜 이제 중간에 얘기를 했었냐면은 제가 잘 아시는 사회복지사님이 또 요거를 갖다 이제 한 번쯤 언급을 해달라고 자기 집안 조상님이라고 이제 한번 그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천서시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한번 언급을 해준 건데 뭐 일종의 이것도 팬 서비스죠. 그런데 이거 했다 저 무지하게 혼났어요. 왜 혼났냐면은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도 서시였는데 또 이제 같이 이제 일을 하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 한 분이 더 계셨어요. 근데 그분도 서시였어요. 근데 그분도 제 강의를 들었는데 갑자기 그 강의를 보시더니 저한테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갑자기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선생님 달성서시하고 이천서시하고 무슨 관계예요? 그래서 대뜸 그거부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천서시는 이천 쪽이고 달성서시는 대구 쪽인데 서로 그게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 않나요? 더군다나 둘은 조선시대 이후로 서로 갈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더니 그건 맞다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서희가 왜 이천서시만의 조상이냐 이거예요. 그죠? 서희가 이천서시라고 해도 달성서시가 나중에 조선시대에 분할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서희는 누구의 조상도 된다. 달성서시의 조상도 된다. 그 선생님이 달성서시더라고요. 보니까 또 그래가지고 저 무지하게 혼났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번 이제 강의를 할 때 정정 설명을 반드시 해드리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정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서희가 이천서시이긴 한데 달성서시가 이천서시에서 조선시대에 갈라져 나왔기 때문에 달성서시 분들도 사실상 서희를 공동의 조상으로 그렇게 같이 모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을 달성서시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강조 정변 이야기에 앞서서요. 당시 이제 태조 왕건 때부터 현종이 즉위할 때까지의 그 왕위 계승 구도 자체를 좀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 고려라는 나라가 어떻게 왕위 계승 그 구도가 넘어갔는지 그거를 알아야지만이 현종 때 어떤 정치적 상황이었고 이 정치적 상황에서 거란군이 쳐들었을 때 또 어떤 일들이 또 발생할 수가 있는가 그런 점들을 우리가 같이 다뤄볼 수 있거든요. 먼저 태조 왕건부터 얘기를 할게요. 태조 왕건. 여러분들이 태조 왕건 하면은 이미지가 어때요? 아마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일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어릴 적에 그때 이제 한참 했던 대하 드라마 있어요. 그게 태조 왕건이라고. 지금도 이제 잘 찾아보시면은 이거 재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그때 진짜 혁명적인 프로그램이었거든요. 항상 조선시대만 하다가 고려시대를 드라마로 다룬다? 사극 드라마로 나왔다? 그거 굉장히 획기적이었습니다. 거기다 배경이 후삼국에서 고려 건국까지예요. 전쟁이 무지하게 많죠. 그러니까 전투씬도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다른 드라마에 비해서. 거기다가 출연하는 배우진도 진짜 쟁쟁했습니다. 당시 뭐 이제 태조 왕건 역할을 갖다가 사극의 제왕 최수종 씨가 뭐 하기도 했고, 그거 말고도 뭐 이제 서인석 씨, 김영철 씨 쟁쟁한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출연을 해가지고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바로 태조 왕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왕건이 또 주인공이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왕건에 대해서 웬만하면 좋게 표현을 했어요, 거기서.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는요, 태조 왕건이 대단한 인물인 건 맞아요. 태조 왕건이 뭐 별 볼 일 없는 인물이다?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니고 절대로. 태조 왕건이 대단한 인물인 건 맞는데, 태조 왕건은 좀 제가 볼 때는요, 필요 이상으로 미화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요, 똑같은 창업주인데, 조선의 태조 이성기는 이상하게 필요 이상으로 좀 저평가된 인물이고, 왕건은요, 반대로 필요 이상으로 고평가로 받고 있는 인물이에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러분들도 왕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왕건이 뭐 나쁜 사람이다, 왕건이 좀 수준이 떨어지는 인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왕건 대단한 사람 맞아요. 한 나라의 창업주로서 정말 대단한 일을 한 사람 맞습니다. 영웅 호걸이에요. 근데 그거하고 별개로 왕건이라는 사람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벽한 이미지의 인물이었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흔히 이제 왕건을 하면 나오는 수사, 그 용어가 뭐냐면은 친화력의 승부사. 아주 관용적이고 함께 아우를 줄 아는 그런 덕망이 있는 덕장. 이런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다지 썩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왕건이 어느 정도 친화력을 보인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진짜 사람 좋은 옆집 아저씨냐 하면은 절대 그런 건 아니었어요. 특히 고려를 건국하고 나서 완전히 후삼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왕건의 모습을 보면은 그다지 뭐 자비롭지도 않고 그렇게 관대하지도 않았어요. 자, 어쨌거나 이 왕건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친화력이고, 그 친화력의 근거로 또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국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왕건의 혼인정책, 그죠? 왕건하면 항상 나온 게 혼인정책이에요. 무려 29명의 와이프를 거느리면서 아주 떵떵거리면서 호랑방탕의 인생을 살았던 태조왕건. 29명의 부인을 거느렸던 이유를 보통 교과서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정략결혼이라고 가르쳐요. 근데 이 말은 어느 정도는 맞는데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에요. 이게 100%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는 맞아요. 분명 정략결혼의 성격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태조 왕건의 와이프들을 보면은 100% 다 정략결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굳이 이 여자하고 결혼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여자들도 꽤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왕건의 첫 번째 부인인 신해왕후 유씨 같은 경우도 집안이 굉장히 한미한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정략결혼의 그 범주에 들어가 있지 않은 집안이에요. 그것도 만난 것도 어떻게 만났냐면은 길거리 지나가다 만났어요. 길거리 지나가다 예쁜 여자야.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썸 들어간 거죠. 그리고 나서 하룻밤 딱 보냈어요. 근데 왕건이 하룻밤 딱 보낼 땐 좋았는데 막상 이제 보내고 나서 보니까 결혼하기에는 집안 너무 한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첫 번째 부인 유씨가 왕건한테 이제 협박을 한 거죠. 만약에 장군님이 저를 버리고 떠나시면은, 그때 왕건이 이제 장군이었던 시절이었으니까, 만약에 왕장군이 나를 버리고 떠나시면은 소첩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가서 평생 당신을 원망하면서 살태하여. 이런 식으로 딱 나오니까 왕건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첫 번째 부인 유씨를 자신의 이제 정식 부인으로 삼았다는 그런 일화가 있죠. 두 번째 부인 장하왕후 오씨도 마찬가지예요. 나주에서 만났거든요. 또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죠? 나주에 가면은 완사천이라는 그 우물이 있어요. 당시 왕관이 나주를 점령한 다음에 여기를 지나가다가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빨래를 하고 있던 오씨에게 물 한 바가지만 주시오 했더니, 아주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 바가지에다 물을 떠가지고 버드나무 그 따가지고 이파리를 위에다 동동 띄워놨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 했더니 급하게 드시다가 체하실 것 같아서. 그러면서 이제 한눈에 반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룻밤 잤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집안이 한미해. 그래서 원래는 버리고 떠나려다가 그냥 이쪽 집안에서 아주 그냥 자루처럼 물고 늘어진 거예요. 이거 놓치면 다시 없는 기회일 것 같으니까. 결국 이렇게 해서 왕으로 올라온 게 바로 오씨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둘 다 어떤 케이스냐면은 그렇게 집안이 좋은 집안이 아니에요, 여기가. 그러면은 29명의 부인이 다 정략결혼이냐 하면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 중에서는 부친의 이름을 전하지 않는 왕후도 있어요. 그럼 부친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는 이건 집안이 호족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자, 잘 보세요. 이 29명의 왕건의 집안이 다 유력한 호족 가문이었냐 하면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물론 유력한 가문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가문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한미한 가문이 어디냐면은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여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건의 혼인 정책을 설명할 때는요, 정략결혼 말고 한 가지를 더 설명해야 돼요. 그래야지 완벽한 설명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바로 왕건의 호랑방탕한 여성 편력. 아, 진짜 사실 왕건이 바람둥이였어. 여러분들 그거 솔직히 모르고 살았죠. 상상도 안 하고 살았죠. 이게 다 정략결혼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도 따지고 보면 그거예요. 왕건이 좀 이제 많이 밝혀가지고 원래는 집안상 그 연결이 안 되는 건데 썸 해가지고 데리고 온 거라는 겁니다. 그나마 요때는 왕건이 아직 젊었을 때라 가지고 좀 순수한 면이 있었어요. 그래도 하룻밤 잤는데 내가 책임져야지 그런 게 있었는데 나중에 가면 그런 것도 없어요. 이 사람 보면 나중에 가면은 정식 부인이 29명이라는 거고 하룻밤 자고서 버리고서 떠난 그 여자들까지 합치면은 아마 몇십 명 될 거예요. 그게 이런 점들을 보면요, 왕건은요 사실 여성 편력이 상당히 강한 인물입니다. 그러면은 정략결혼이라는 정치적인 필요성 플러스 여성 편력이라는 점 때문에 왕비가 29명이나 됐다는 건데, 이거를 진짜 우리가 왕건의 그 성공적인 혼인 정책으로 설명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즉 개인적인 욕망을 억누르지 못해서 29명씩이나 나온 거지, 원래 29명이 적정선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생각하면 왕건이 얼마나 대책이 없는 인물인지를 알 수 있어요. 결혼을 했다고 해서 다 끝이 아니에요. 결혼한 다음에 이제 애가 나오잖아요. 이것만 봐도 이 정략결혼은 문제가 있어요. 진짜 많이도 안 잡을게요. 각 부인별로 아들 하나 딸 하나씩 낳았다고 칩시다. 실제로는 뭐 이제 한 부인에서 여러 명의 자녀가 나온 경우가 많겠지만 아들 하나 딸 하나씩 딱 낳았으면은 총 몇 개의 자녀가 나오는 거냐면은 29 곱하기 2 하면 몇이에요? 58명이죠. 그죠? 근데 이 58명 결혼을 어떻게 시킬 거예요 도대체? 다른 집안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생기는 줄 아세요? 58개의 사돈가문이 또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얘들도 로얄 패밀리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그 손자 때 가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그만한 숫자의 사돈가문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로얄 패밀리가 계속 늘어나게 돼요. 극단적으로 설명을 할 때. 벌써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이거 얼마나 대책 없는 행동이에요. 이게 보면은. 진짜 정략결혼이란 말이 성립이 되려면은 29명이 아니라 한 9명 정도? 10명 정도? 한 그 정도면은 설명이 돼요, 그게. 근데 29명은 그건 정략결혼이 아니라 여성 편력이야, 내가 볼 때는. 아, 물론 이제 왕건도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렇게 좀 이제 대책 없이 저지르긴 했는데 머리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어떤 지금 어떤 짓을 저지른 건지 알고 있어요.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태조 왕건이 내세웠던 해결 방법이 뭐였냐? 그 해법이 뭐였냐면은 상당히 기발한 방법입니다. 이런 해결법은 내세워요. 자, 보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왕후 오씨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다고 칩시다. 아들한테는 어떤 성씨를 주냐면 왕씨를 줍니다. 자기 성씨인. 그리고 딸한테는 어떤 성씨를 주냐면은 왕씨를 주는 게 아니라 어머니 성씨를 주는 거예요. 오씨가 되는 거예요, 딸은. 이런 식으로 성을 분배를 해버립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아들은 왕씨지만 딸은 유씨가 되는 거고, 아들은 왕씨지만 딸은 황보씨가 되고, 아들은 왕씨지만 딸은 김씨가 되고, 이런 식으로 아들과 딸의 성을 분류를 해가지고 쫙 틀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이 사람들은요 다 같은 로얄 패밀리, 같은 집안이긴 하지만 성이 이렇게 따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뭐가 가능해지냐면은 이복 형제끼리 결혼이 가능해집니다. 쉽게 말해서 근친혼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왕건의 해법이. 왕건의 해법이 뭐였냐면은 근친혼 시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들들하고 다른 형제에서 낳은 딸하고를 결혼을 시켜가지고 로얄 패밀리 내에서 계속해서 가족을 재생산시키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사돈 가문을 새로 늘리지 않고서 29개 집안에서 이걸 계속 돌려막기 해가지고 유지를 시키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기발하지 않아요? 이건 진짜 기발하다 못해 창조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왕건은 이 시대에 태어났어도 물론 이제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지만 21세기에 태어났으면 진짜 대단했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 너무 창조적이야. 이런 창조적인 기법을 가지고서 고려 왕실은 근친혼이 성행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은 사실 근친혼을 한다고 해서 이게 아주 골고루 균등하게 서로 통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9개의 집안이나 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또 끼리끼리 뭉친다는 거죠. 그럼 뭐가 생길 것 같아요? 그 사이에서 파벌이 생깁니다. 문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는 집안끼리만 계속 근친혼을 하기 때문에 결국 29개의 집안은 전부 다 유기적으로 통합이 된 게 아니라 그 내부에서도 파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파벌들 간에는 서로 결속력이 굉장히 강화되고 상대 파벌에 대해서는
적대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왕건이 죽고 나면은 연결고리가 끊어진 이 파벌들이 서로 물고 물어뜯는 그런 치열한 정치 싸움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왕건이 죽고 나자마자 바로 이제 고려 왕실은 개판 5분 전이 돼요. 이게 왕건의 여성 편력이 불러일으킨 비극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왕건이라는 인물을 또 설명을 할 때, 왕건이 야전 생활도 참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또 어쨌든 후삼국이라는 난세를 통일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전장에서 잔뼈가 굵었고, 그 다음에 또 순간순간 그런 정치적인 능력이 있었던 인물인 건 맞아요. 궁예를 갖다 몰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 탈취를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 감각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뭐 리더십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뭐 전쟁의 지휘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다 능력이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1차 거란전쟁에서, 그 중에서도 일부에서 제가 왕건에 대해서 이런 비판을 했어요. 왕건은 장사꾼이면 모를까 사업가는 아니었다. 즉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재빠른 사람인데 장기적인 전망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이 바로 여기서 또 들어갈 겁니다. 이거 들으면은 제가 왜 그렇게 설명했는지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왕건이 자기 후계자를 결정할 때 여기서 이제 왕건의 안목이 나와요. 당시 왕건의 첫 번째 부인인 유씨한테서는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사실상 누구였냐면은 둘째 부인인 장왕후 오씨의 아들 왕무였어요. 그 왕무가 나중에 이제 왕건의 뒤를 이어서 2대 해종이 되죠. 근데 이 해종 같은 경우는요, 왕건의 총애도 많이 받았지만 무엇보다도 능력치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거 자체는 맞아요, 진짜. 현재 존재하는 왕건의 자녀들 가운데서 적장자라는 점,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문무양면에 걸쳐서 능력도 굉장히 뛰어났고 덕망도 있었기 때문에 차기 대권 후보자로서는 선색이었어요. 능력치만 놓고 보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해종의 어머니인 장왕후 오씨, 즉 나주 오씨 가문이 집안이 한미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실적인 거 잘 생각해야 돼요. 인생은 절대 게임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코리에서 만드는 그 삼국지 게임 있죠, 그죠? 삼국지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능력치가 좋은 무장들을 우리가 능력치를 딱 볼 수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등용을 해서 요직에 앉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현실에서는요,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그거보다 우선시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가문, 혈통, 요즘엔 간판이죠, 그죠? 간판, 스펙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가문하고 혈통이고. 이게 비극적이지만 현실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가문이나 혈통, 스펙, 간판 이런 것들이 좋지 않으면요, 그렇게까지 위로 올라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해종이 바로 문제점이 그겁니다. 개인적인 스펙은 굉장히 좋은 왕이었어요. 진짜 참 좋은 왕이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집안이 떨어져요. 그래서 고려사에서 대놓고 뭐라고 썼냐면은 어머니 쪽 집안이 한미하다고 써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종은요, 굉장히 극도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형제들 중에서 유력한 가문의 동생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유력한 가문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기들끼리 또 근친혼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 지지 세력들과의 결속을 통해서 파벌을 형성했다는 거예요. 이 파벌들이 가만히 내버리겠냐 이거예요. 지지 기반이 이렇게 약한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참 이게 안타까워요. 해종이라는 인물 자체가 젊은 시절부터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전장에서 다니면서 공도 세웠고 굉장히 머리도 좋고 덕망도 있고 거의 모든 점에서 오레이프를 받을 수 있는 왕이었는데 하필이면 집안이 안 좋다는 겁니다. 왕건도 그게 굉장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걸 애석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총애하고 아끼는 아들이고 순번상으로도 가장 장자니까 해종이 제일 무난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해종을 임명을 시키려고 했는데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이거 가지고 제가 왕건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러면은 보통 이런 경우에는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차기 왕으로 올라온 해종이 가문이 좋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냐면은 유력한 가문을 해종의 후원자로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해종을 지지하고 보좌하게끔 해가지고 해종에게 힘을 몰아줘서 왕위를 지킬 수 있게끔 그렇게 가는 방법이 가장 교과서적인 정석이라는 거예요. 물론 왕건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임명한 게 누구냐? 야, 진짜 박수리가 뭐니? 박수리가 진짜. 오해하지 마십시오. 박수리 자체는 진짜 대단한 무장입니다. 문무 양면에 뛰어났었고 왕건한테도 굉장히 총애를 받았던 무장이고 거기다가
충성심도 엄청나게 강했어요. 왕건이 가장 아끼는 신복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죠? 능력치하고 가문하고는 또 별개의 얘기라고요. 박수리가 그러면은 집안이 명문가였냐 하면은 별로 명문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박수리도 아주 뭐 한미하다고까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안이 또 엄청나게 좋다라고 말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건이 이게 진짜 사람 사고방식이 단순한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내가 제일 총애하고 아끼는 아들이니까 다음번 왕을 시켜야지. 근데 누구를 후원자로 삼을까? 아 그래, 내가 제일 총애하고 아끼는 박수리한테 후원을 시키면 되겠지. 야, 이래 진짜 생각이 짧은 거예요. 이거 보면은 장기적인 전망이 없어. 박수리가 왕건의 총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힘이 있습니다. 근데 왕건이 죽는 순간 박수리는 힘을 쓸 수 있냐면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집안 자체가 그렇게 빵빵하지 못하니까 결국 다른 쪽에게 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원자를 박수리를 임명시킨 것 자체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발상이에요. 사실은 누구를 임명을 시켜야 되냐면 후원자를 무장 쪽 중에서는 유금필이 진짜 명문 가문입니다. 그쪽을 하던가 아니면은 일단 그 태조 왕건의 고려 왕실 자체는 어디에 지역 기반을 두고 있냐면 황해도 쪽에 지역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해도 쪽에 있는 유력한 호족들을 여기로 연결시켜주는 방법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황주 황보씨가 여기가 그런 가문입니다. 그게 아니면은 새로 떠오르는 신흥 가문을 연결시켜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바로 충주 유씨예요. 만약에 이것도 아니면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신라나 후백제의 왕실하고 연결시키는 방법도 있어. 그것도 대표적으로 어디가 그랬냐면은 경주 김씨 있죠, 그죠? 그러니까 경순왕의 백부가 김억렴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딸하고도 결혼을 합니다. 이런 건 정략 결혼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주 김씨 세력이 당시 이제 문간 라인을 또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지를 해달라고 그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말고도 이제 후백제 쪽으로 보면은 누가 있냐면은 박영규가 있습니다. 순천박씨죠. 박영규가 견훤하고 사돈지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후백제가 멸망했을 때 그 과정에서 굉장히 안에서 이제 내통을 잘해가지고 왕건에게 이제 큰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그 공로로 박영규는 거의 공신을 대접을 받았고 그 딸과 또 왕건이 결혼을 해요. 그러면은 이쪽 라인도 연결시켜주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자기가 제일 아끼는 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그냥 어쩜 그렇게 똑같은 사람을 붙여줍니까? 둘 다 능력은 있는데 어떤 사람들 가문이 별 볼일 없는 사람들 끼리끼리 그렇게 붙여줬더니 결국 사단이 났어요. 아니나 다를까 태조 왕건이 죽고 난 다음에 해종이 왕이 올라왔어요. 힘을 하나도 못 써요. 하나도 못 쓰는 정도가 아니라 날이면 날마다 그 왕이 자리를 갖다 지키기 위해서 아성바성 거려야 됩니다. 생명 위협도 엄청나게 받았어요. 왕건이 죽고 나니까 순전 왕건의 총애 때문에 박수리가 힘을 가졌던 거지 뭐 자기가 그렇게 세력 기반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적대 세력이었던 왕주라는 호족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결국 박수리는 귀향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해종은요 제2기간이 2년밖에 안 됐는데 그 2년 동안 무려 2번이나 자객의 습격을 받아요. 왕이 자객의 습격을 받았다고요. 그 중에 한 번은 이것도 더 웃겨. 해종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젊은 시절부터 자기 아버지 따라서 전쟁터 다녔다고요. 무술이 되게 뛰어났던 왕이에요. 자객의 습격을 받았는데 그 자객을 맨손으로 제압을 했습니다. 붙잡았어요. 생포를 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객을 생포했으면은 코롱탕을 먹여서라도 배우가 누군지를 갖다 밝혀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안 해요. 해종이 안 하고 그냥 덮고 넘어가 버립니다. 이걸 가지고서 또 어떤 분들은 그냥 해종이 그만큼 덕망 있고 관용의 정치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어. 자기를 죽이려고 온 자기한테 뭐는 관용이야 그렇게. 그럼 뭐 이거 풀어주면 다음번에 안 올 것 같아? 이거 못한 거는요.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니라 못한 거예요. 여러분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안 한 거고 못한 건 다른 거예요. 만약에 해종이 정말로 세력이 빵빵했어요. 그 빵빵한 세력을 가지고서도 그렇게 행동했다면 그건 안 한 게 맞아요. 진짜 관용의 정치를 하려고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해종은요 정치 기반이 되게 불안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격의 습격을 받았다. 근데 그 자격을 생포를 했는데 취조를 안 하고 그냥 끝내버렸다. 이거는 뭐냐면은 감당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뒷감당을. 만약에 취조를 하게 되면 자격을 보낸 측에서는 점점 이제 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이 얘들이 연대를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쿠데타를 막을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조선시대라면 좀 힘든 얘기예요. 왜냐하면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워낙에 군대가 이제 중앙 집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병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고려시대는 사병을 다 갖고 있어요. 그냥 수틀리면은 호족들이 연대해서 왕한테 덤벼들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조선의 왕이 철저하게 조선의 그 관료 조직은요, 사장과 부하 직원의 관계였다면은 여기는 대주주하고 일반 주주 사이의 관계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 그래서 해종은 결국 이거를 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그냥 덮고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계속 끙끙 앓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가 결국 해종은요, 아주 히스테릭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되면서 말년을 병과 싸움을 하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재기간 2년 만에 사망을 합니다. 사람이 2년 만에 죽었어요. 그 잘 나가던 아주 잘난 사람이 불과 2년 만에 죽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종이 죽기 직전에 결국 왕규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진짜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그 자객의 배우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끝내 뭐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미뤄 짐작건데 아마 왕규가 보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왕규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걸 진압한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신명왕후 유씨의 아들이자 왕건의 둘째 아들이었던 왕요였습니다. 그리고 이 왕요가 나중에 정종이 되죠. 당시 이제 정종이 누구의 지원을 받았냐면요, 굉장히 빵빵해요. 왕식념의 후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왕식념이 누구냐면은 태조 왕건의 사촌이면서 서경 지역을 세력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력이 얼마나 빵빵해요. 더군다나 충주 유씨가 그때 한참 떠오르는 신흥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떠오르는 신흥 가문에 서경의 세력 기반을 갖고 있는 왕식령의 힘까지 더해지니까 정종은 확실히 해종보다 좀 나은 조건에서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왕규의 난을 진압하고 때마침 해종이 죽자 그 뒤를 이어서 정종이 올라갑니다. 근데 해종이 이제 병상에서 이게 좀 설이 분분해요. 정종한테 이제 왕위를 넘겨줬다라는 설도 있고, 그게 아니라 그냥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정종이 그냥 뺐다시피 했다라는 설이 있어요. 왜냐면 분명 해종한테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그쪽으로 넘어가질 않고 여기로 간 거 보니까 이건 그냥 뺏긴 건 아니야. 말이 좋아서 넘겨준 거지 뺏긴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데, 어쨌거나 정종이 이제 세 번째 고려 왕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바로 박수리를 제거해요. 불안하잖아, 그죠? 아직 귀향지에 있거든요. 물론 박수리가 누구한테 죽었냐는 좀 의견이 분분해요. 왕규가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죽었다는 설도 있는데, 근데 뭐 일단 그렇게 보는 견해가 많아요. 왕규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정종이 좀 불안하니까 박수리를 제거를 하고 왕규한테 덮어 씌운 거 아니냐, 그런 설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정종이 권력을 장악했는데 정종은 그래도 해종보다 훨씬 상황이 낫습니다. 집안도 좋은 집안이었고 왕십령이라는 굉장히 빵빵한 후원자도 있었어요. 근데 정종도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 자기의 자리를 노릴 수 있는 경쟁자,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하필이면 누구였냐면은 자기 동생이었어. 친동생인데 왕소였어요, 이름이. 나중에 광종이 되죠. 동생이 자기 자리를 또 노리려고 하는 거야. 이거 굉장히 큰일 났죠, 그죠? 자, 그래서 정종도 불안에 휩싸여요. 이들 일단 내가 또 어떻게 습격을 당해서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정종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은, 이거 한국사 검정능력 시험에 가끔 나오는 얘기예요. 천도를 하려고 합니다. 어디로 천도하려고 하냐면은 서경으로. 왜냐면은 자기를 후원해주는 왕십령이 서경의 세력 기반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천도를 하면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정종이 왕규의 난을 진압하고 왕위에 오를 때까지 그 정도의 힘은 갖고 있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수도를 서경으로 옮길 정도의 힘은 또 안 됐던 것 같아요. 결국 서경으로 천도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지만 끝내 이게 불발이 되면서 정종은 재기간 4년 만에 사망을 합니다. 정종도 해종하고 똑같았어요. 계속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서 고심을 하다가 결국 그 스트레스에 못 이겨서 제명이 못 살고 죽게 된 거죠. 그러면은 해종 2년, 정종 4년, 그리고 나서 이제 광종이 올라온 건데, 이게 왜 일어난 비극이냐 이거예요. 다 왕건의 그 혼인정치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에요, 이게.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서 하질 않고 그냥 일단 좋으니까 여자 꼬신 거예요. 그래서 여성 편력으로 인해서 29명의 부인이 나온 거고, 그 안에서 근친혼 해가지고 일단 사돈 가문이 늘어나는 건 막았어요. 근데 이게 왕실을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한다는 게 제도로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눈앞에 생긴 문제만 해결하자는 식이라는 거예요. 결국 근친혼을 통해서 사돈 가문은 늘어나진 않았지만 파벌이 형성되게 되고, 후계자에게 제대로 힘을 실어주지 못하게 되면서 2대 3대 왕이 단명을 하는 그런 비극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올라온 게 광종이에요. 광종 별명이 뭐야, 이거. 인간백정이죠, 그죠? 사람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막판에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했어요, 심지어. 광종이 딱 올라오자마자 광종은 이렇게 생각해요. 교통정리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진짜 피도 눈물도 없이 싹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유력한 몇 개의 가문들을 딱 남겨놓고 나머지를 그냥 전멸시키는 거예요. 이 가문들은 나하고 관계를 딱 갖고, 나하고 관계없는 가문들은 어떻게 했다, 싹 다 쓸어버리자. 자, 그러면서 광종이 피해 숙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광종의 피해 숙청에 대해서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 말도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 숙청을 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왕권 강화를 한 다음에 뭘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 광종이 도대체 나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국사 시간에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광종 하면 항상 나온 게 이거예요. 노비안건법, 과거제도, 칭제건원. 근데 이게 다 뭘로 귀결되냐면 왕권 강화예요. 그럼 왕권 강화 한다면 뭘 하냐 하면은 한 게 없어, 광종이. 자기 혼자 이제 황제놀이 하면서 신나게 놀기는 했는데 딱히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종하고 가장 많이 비교되는 인물이 태종 이방원입니다. 근데 태종 이방원하고 광종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광종이 너무 초라해요. 태종 이방원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수청한 거 광종하고 똑같았어요. 거기까지는. 근데 태종 이방원은 한 게 진짜 많습니다. 일단 보면요, 태종 이방원은 국가의 기본적인 제도의 틀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그 초안은 정도전이 다 잡은 거긴 한데 그 틀을 만들어 놨던 인물이 바로 이방원이었어요. 가령 예를 들면은 태종은요, 조선의 태종 이방원은 사관들이 자기 언행을 기록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사관 제도를 그 기초를 확립시켰던 게 바로 또 태종 이방원이에요. 그리고 간관들이 자기한테 잔소리하는 거 무지하게 싫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관의 기초를 만들어 놓은 게 또 태종 이방원이에요. 거기다 양전사업, 호패법 이런 거 통해서 국가 기반 시설을 다 마련해 놓은 게 또 태종이었고, 사병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지만 사병을 혁파해서 조선의 군사 시스템을 정비해 놓은 것도 태종이었습니다. 즉 자기가 싫어하는 거지만 국가를 위해서 그 기반을 만들어 놨던 게 태종이었어요. 근데 광종이 한 게 뭐냐라고 하면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했던 일들은 있지만 왕권이 강화되고 난 다음에 한 게 뭐냐라고 하면은 대답할 게 마땅히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 숙청은 도를 굉장히 지나쳤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 아들마저도 의심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인 경종을 막판에 이제 제거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경종은 왕이 되기 전까지 자기 아버지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되고 나서 한 게 뭐냐면요, 굉장히 엽기적인 걸 해요. 물론 이제 경종 하면은 이제 항상 나오는 게 전시과 얘기가 나오긴 해요. 토지제도 분야에서는 전시과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일단 뭐 경제 파트는 빼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 경종이 왕이 돼서 했던 엽기적인 정책이 뭐였냐면은 복수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지 광종 때 숙청당한 집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들한테 이런 걸 허용을 해줬어요.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서 숙청당했다? 그럼 자기를 모함한 사람에게 복수를 해도 좋다. 아니, 이 엽기적인 복수법이라는 게 왜 나왔냐면 자기 아버지가 했던 숙청의 정도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결국 이거는 악용의 소지가 높았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금방 폐지를 하긴 합니다. 자, 근데 이런 복수법까지 등장할 정도로 광종의 숙청은 정도가 좀 지나쳤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경종이 이제 왕이 돼서 제2기간 내내 했던 게 뭐였냐면은 바로 자기 아버지가 저질러놨던 피해 숙청을, 그 피를 닦는데 남은 제2기간을 다 보내다가 이 사람도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아가지고 27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럼 경종 다음에 왕이 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난 1차 전쟁의 주인공이었던 성종이에요. 자, 성종이 등장하게 되는 그 배경을 놓고서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또 이 가계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선 신명왕후 유씨는요, 충주 유씨 집안이에요. 당시 이제 충주 유씨를 잘 나갔던 사람이 유궁달이라는 사람이었고, 그 아들이 정종과 광종입니다. 근데 광종이 누구랑 결혼했냐면은 근친혼을 했어요. 자, 근친혼을 했는데 누구랑 근친혼을 했냐? 기본적으로 고려 왕실은 황해도에 지역 기반을 두고 있다고 그랬죠. 당시 황해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집안이 어디였냐면은 황주 황보씨였습니다. 그래서 황주 황보씨, 신정왕후 황보씨의 소생이었던 그 딸이었던 대목 왕후 황보씨와 광종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친혼 한 거죠, 그죠? 근친혼 한 다음에 그 사이에서 낳은 게 바로 경종이에요. 근데 경종도 근친혼을 하는데 근친혼은 또 어떻게 하냐면은 신정왕후 황보씨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들은 이제 대목 왕후 황보씨고, 딸은 대목 왕후 황보씨고, 아들이 나중에 대종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왕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왕욱은 딸을 2명을 낳는데 그 딸 2명이 누구냐면은 하나가 언니가 헌의 왕후고 동생이 헌정 왕후예요. 근데 언니인 이 헌의 왕후하고 동생이 헌정 왕후를 같이 묶어서 누구랑 결혼시키냐면은 경종하고 결혼시켜요. 야, 진짜 이런 근친혼이 없어. 그 사이에서 특히 헌의 왕후와 경종 사이에서 나온 게 목정이고, 근데 경종이 제가 27살에 굉장히 일찍 죽었다고 그랬죠. 목정이 깐난쟁이에요. 왕이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른 쪽으로 이제 왕위 계승이 넘어가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나중에 대종으로 이제 추정됐던 왕욱이 낳은 아들,
성종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성종이 왕위에 올라왔을 때 뭐 이제서야 제도 정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앙 관제도 어느 정도 정비해놓고 지방이 12목도 파견해놓고 뭐 상평창도 만들고 거란 전쟁도 치르고 그러면서 이제 양기도 이제 성립해 가고 2군 6기도 이제 정비해놓고 이런 식으로 제도 정비를 하다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목종이 이제 왕위에 올라오게 되는데 이 목종 얘기를 하려면 항상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그죠? 바로 천추태후. 자, 천추태후가 헌해왕후예요. 헌해왕후가 나중에 천추태후가 됐는데 여기서 좀 이제 비극적인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은 두 자매가 경종하고 같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경종이 되게 일찍 죽었단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흘린 그 피 닦다가 그거 닦다가 진짜 일찍 죽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헌해왕후는 그 사이에서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나중에 왕이 되고 자기는 태후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헌정왕후는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청성 과부가 됐는데 자식도 없어. 얼마나 외로워요. 그죠? 그 외로운 헌정왕후가 외간 남자하고 눈을 딱 마주치게 됐는데 그 외간 남자가 누구였냐면은 나중에 안종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왕욱이었습니다. 여기도 우기고 여기도 우기인데 한문을 다르겠습니다. 그럼 왕욱은 도대체 누구냐? 이 사람의 계보를 보면 참 재밌어요. 왕욱의 어머니가 누구냐면은 신성태후 경주 김씨입니다. 그죠? 경주 김씨 신라 왕손이에요. 경주 김씨 신성태후 김씨는요 누구의 딸이냐면은 아까 잠깐 얘기했어요. 경순왕의 백부인 김억렴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신라 왕실 계통이에요 여기가. 그러면은 안종욱하고 헌정왕후는요 사실 이거 삼촌뻘이거든요. 삼촌 조카 관계인데 굳이 따지자면 그렇다는 건데 옆집에 살았대요. 어쩌다 옆집에 살게 되면서 서로 이제 만나가지고 뭐 좀 이제 눈빛도 교환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썸을 타는 거죠. 그러면서 둘이 아주 친하게 연애를 했는데 그만 헌정왕후가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임신한 것까지는 크게 문제는 안 됐어요.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헌정왕후가 임신을 해서 만삭이 됐을 때예요. 만삭이 된 몸을 가지고서 이제 안정욱의 집에 가가지고 여기서 또 이제 쿵떡쿵 찰떡쿵 하면서 신나게 놀았는데 여기서 비극이 발생해요. 당시 왕은 성종이었습니다. 둘이서 이제 한참 그렇게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그 하인들이 집안에 있던 하인들이 나무를 이제 불에 태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연기가 너무 과도하게 나가지고 주위에서 봤을 때 마치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궐에 있던 성종이 막 도시마 목포에서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데 그 집이 누구 집이냐면은 바로 왕욱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왕족의 집이잖아요. 걱정이 돼가지고 신하들 데리고서 여길 찾아간 거예요. 잘 피신은 했나? 화재는 진압되고 있나? 확인해보러 간 거죠. 갔더니 화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별거 아닌가 보다 하고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거기에 있는 종들이 하인들이 무지하게 당황한다는 거예요. 행동거지가 좀 수상하다는 거야. 물론 왕이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좀 당황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정도가 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궁을 했죠. 야 너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방 안에서 만삭의 배가 부른 헌정왕후가 짠하고 나타난 겁니다. 오 마이 갓.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자기하고 자기 누이잖아. 그잖아요. 누이면서 선왕의 와이프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하고 안정욱하고 자기 삼촌뻘하고 썸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사통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근친혼이 성행했다고 하지만 이미 임자가 있는 사람인데 사통은 사통입니다. 이걸 근친혼이라고 하진 않고 이거는 간통이에요. 확실하게. 자, 이거를 현장에서 딱 걸린 겁니다. 성종한테. 결국 성종은 잔뜩 화가 났겠죠.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왕욱을 귀양을 보냅니다. 경남 이제 사천으로 귀양을 보냈는데 결국 귀양지에서 생을 마감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자기 누이는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집에 가서 이제 근신을 하라고 했는데 집에 돌아가서 부끄러움과 수치에 몸을 부들부들 떨다가 힘을 너무 세게 줬는지 애를 낳았어요. 근데 그만 애를 낳다가 헌정왕후가 사망을 했습니다. 야, 태어나자마자 고아가 됐네. 그죠, 애가. 근데 그 애가 누구냐면은 바로 나중에 왕이 되는 현종입니다. 기구한 팔자 가지고 태어났죠. 그죠? 그리고 이 현종 때 뭐가 일어났냐? 바로 제2차 거란 전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요. 현종은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일단 아버지는 뭐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도 낳자마자 죽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사생아라고 합니다. 사생아인데 재미있는 게 현종은요. 어쨌든 북의 쪽은 경주김씨 계통이에요. 그죠? 신라 왕손의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목의 쪽은 태조 왕건, 즉 왕씨, 고려 왕실의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현종은요. 신라 왕실과 고려 왕실 두 계통의
성향을 전부 다 한 몸에 지니고 태어난 것이 바로 현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건 되게 유니크한 혈통이에요. 그런데 당시 왕은 목종입니다. 다음번 왕은 이제 목종이 됐어요. 이 상황에서 이런 유니크한 혈통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혈통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현종을 누가 계속 노렸냐면요. 천추태후가 노렸어요. 딱 보니까 위험해요. 이게 보니까. 그죠? 얘가 나중에 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결국 현종을 10살, 10대가 넘어가자마자 삼각산에 있는 절로 보내버립니다. 머리 깎고 이제 중대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불안해가지고 계속 이제 현종을 독살하려고 시도를 해요. 그래서 현종이 어릴 적에 어떻게 살았냐면은 방 밑에 굴을 파고서 땅굴을 파놨어요. 그래서 궁궐에서 만약에 사람이 왔다라고 하면은 그 땅굴 밑으로 숨는 겁니다. 근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대요. 궁에서 어떤 궁녀가 찾아왔어요. 현종이 머무는 절로 찾아와가지고 당신은 이제 현종이 아니라 대량원군이라고 불렀죠. 현종 어딨냐고 이제 대량원군 어딨냐고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승려들이 멀리 외출해서 오늘 안 돌아올 거라고 이제 둘러댔겠죠. 보통은 이러면 그냥 돌아가는데 이 궁녀는 안 들어가고 자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종의 방에서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현종은 그 방 밑에 있는 땅굴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결국 날이 새 때까지 기다리던 궁녀는 대량원군이 돌아오지 않자 떠났습니다. 그리고 대량원군은 조심스럽게 땅굴 문을 열고서 나와본 거예요. 나왔더니 궁녀는 갔는데 뭘 놓고 왔어요. 뭘 놓고 왔냐면은 보자기에 음식 보따리를 놓고서 갔는데 음식이 수상하잖아요. 그죠? 이 음식을 마당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새가 날아서 쪼아 먹었는데 그거 먹고 죽었대요. 즉 독살을 시도했던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사춘기를 다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량원군에게 어떻게 보면은 인생에 진짜 이런 로또가 또 있을까 싶은 그런 인생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가 바로 강주의 정변이에요. 자, 일단 강주라는 인물은요, 이제 목종의 신임을 좀 받던 무장인데, 당시 이제 서북면 일대를 방어를 하던 그런 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근데 목종이 이때 당시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은 자기 이제 자식이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왕위를 넘겨주려고 했냐면은 대량 원군에게 왕위를 넘겨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천추태후입니다. 왜? 천추태후가 사실 몰래 애를 하나 또 가졌어요. 그 애가 누구냐면은 바로 김치향이라는 사람입니다. 김치향이라는 신하고 천추태후가 사통을 해가지고 하여튼 뭐 이런 게 많은지 몰라. 고려왕실은 그냥 근치던에 사통이야. 하여튼 혼의 자식에 사생하에 아주 막장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어 보면. 자, 아무튼간에 김치향이라는 신하고 사통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천추태후는 그 아이를 목종 다음번 왕으로 올리고 싶어 했어요. 근데 목종은 또 엉뚱하게도 대량원군을 다음번 왕으로 올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핀트가 안 맞은 거죠. 자, 그래서 천추태후가 대량원군을 주기차게 독살을 하려고 시도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사료를 읽어보면 그래요. 고려사 강조열전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목종이 이제 병에 들었어요. 병석에 누워있던 목종은 김치향이 별난을 도모함을 알고 황보유의를 보내어 현종을 맞으러 가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김치향이 목종이 이제 알아놓으니까 아예 그냥 쿠데타를 일으켜서 목종을 제거하고 자기하고 천추태후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다음번 왕으로 삼자라는 흉계를 꾸민 거죠. 자, 그리고 또 전중감 이주장이 김치향 편에 붙었음을 알고 그를 서북면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누구랑 교체를 하냐면은 당시 서북면 도순검 부사로 있었던 강조를 불러들인 거예요. 맞교체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강조한테 와가지고 자기를 경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호를 해달라는 얘기죠. 당일로 출발하게 한 후 곧장 강조로 하여금 궁궐로 들어와 자신을 호위하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내용이 약간 좀 애매한 게 군대를 데리고 오라는 뜻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강조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그 메리트 때문에 네가 와서 나를 지근거리에서 지켜달라 이런 의미였던 것 같지 군대를 데리고 오라는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강조가 이 얘기를 딱 듣고서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하는데 최창이라는 신하가 강조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개경에 가시면은 개판 5분 전입니다. 이미 천추태후하고 김치향 일파가 권력을 장악했고 여기서 거짓말을 해요. 이 최창이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은 이미 전하께서는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이렇게 홀 단신으로 가면 안 됩니다. 가실 적에 뭘 데리고 가야 되냐면은 군대를 반드시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가 이 말을 갖다 믿고서 군대를 데리고 가요.
자, 강조가 군대를 이끌고서 남하한다는 소식을 듣고 천추태후가 당연히 이제 못 오게 막죠, 그죠? 자, 못 오게 막으면서 이제 서로 이제 밀고 땡기고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때 강조의 아버지가 개경이 있었어요. 속이 탄 나머지 몰래 밀지를 보냅니다. 자기 이제 종을 갖다 중으로 변장시켜서, 왜 스님들은 이제 지팡이 들고 다니죠? 지팡이 안에다가 밀지가 이제 밀서지, 여기는. 그죠? 밀서를 갖다가 숨겨가지고 보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조가 지팡이 안에 편지를 찾아내어 왕의 죽음을 확신하고, 자, 강조의 아버지가 거짓말을 합니다. 야, 전하께서 돌아가셨다. 너 거기서 그러고 있을 시간 없다. 빨랑 군대 데리고 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마침내 부사인 이부시랑 이현웅과 함께 무장한 군사 5,000명을 거느리고 평주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여기 왔더니 오마이갓, 세상에나 돌아가신 줄 알았던 목종이 안 죽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가 멘탈 붕괴에 빠져요. 왜냐면은 목종이 자기를 오라고 그랬지 군대 데리고 오라는 소리는 안 한 거거든요. 그런데 왕의 명령도 없이 군대를 갖고서 지금 벌써 여기까지 와버렸다. 평주까지 와버렸다. 이거는요, 반란이에요. 자기는 원래 반란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졸지에 지금 반란이 돼버린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자, 그러면서 강조가 멘탈이 딱 붕괴가 돼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서 이러고서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왕이 죽지 않았음을 알고 기세가 꺾여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자기도 이제 큰일 났다고 생각한 거죠. 자, 그러자 여러 장수들이 여기까지 왔으니 그칠 수 없다고 주장하자 강조가 그렇다면서 드디어 왕을 폐위시킬 뜻을 굳혔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참 거시기한 게, 사실 그래요. 나중에 강조의 죽음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강조는요, 엄청난 야심감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조의 정변이 왜 이러느냐 했을 때 강조가 야심을 갖고 반란을 일으켰다? 라기보다는, 제 생각이 그래요. 그랬다라기보다는 원래는 반란이 이렇게 생각은 아니었는데 좀 자기가 지금 상황이 되게 난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친 김에 일으킨 게 바로 강조의 반란이 아니었나. 좀 반쯤 좀 우발적인 성향이 상당히 강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강조가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된 이상 2판 4판 공사판이다. 그냥 가가지고 어떻게 하자. 목종을 폐위시키고 새로 현종을 왕위에 올리자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현종을 왕위에 올렸는데, 이제 현종은 인생격차를 한 거죠. 그죠? 했는데, 불안한 거예요. 목종이 살아있는 이상 자기는 계속 불안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목종과 천추태후로 각각 귀향을 보냅니다. 다 유배를 시키는데, 유배를 보내던 도중에 누구를 제거를 하냐면, 결국 목종을 제거를 합니다. 강조가 상약 직장 김광보를 보내 독약을 올렸으나, 목종이 마시기를 거부했다. 원래 이제 독사를 하려고 그랬죠. 근데 목종이 거부를 하니까 김광보가 왕을 호위하는 중금, 안패 등에게 약을 거부하면 중금 군사를 시켜 왕을 죽인 후 자결했다고 보고하라. 그거 누가 시켰냐면은 강조가 시켰다. 강조 장군이 그렇게 시켰으니까 야, 그냥 빨랑 죽여. 목을 졸라서 죽여라.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와 너희들은 모두 멸족당할 것이다 라고 일렀다. 자, 밤이 되자 안패 등이 목종을 시해한 뒤 결국 이제 목을 졸라서 죽인 다음에 자결했다고 이제 보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문짝으로 관을 짜서 임시로 관아의 빈소를 차렸다. 자, 강조는 이제 현종에게 보고를 했겠죠. 선왕께서 지방으로 이제 유폐를 당하던 도중에 어떻게 했다? 선왕이 이제 지방으로 유폐를 당하던 도중에 스스로 자결하였습니다. 물론 현종이 바보가 아니에요. 자결했을 리가 없어. 이건 아무리 봐도. 그죠? 살해당한 거죠. 그래도 현종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알겠소. 자, 어쨌든 현종은 살아남았습니다. 비록 지금 강조의 정변을 통해서 사실상 자기는 강조의 꼭두각시예요. 꼭두각시긴 하지만 어쨌든 살아남았어요. 그 수많은 독살 위협에서 살아남아서 사생아 출신으로 새롭게 왕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현종의 운명이 순탄치 않습니다. 왕이 된 지 딱 1년째 되던 해에 누가 쳐들어오냐면은 거란군이 쳐들어옵니다. 인생 참 힘들게 살죠. 그죠? 자, 과연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쳐들었던 거란군의 침공, 제2차 침공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 구체적인 전말은요, 2부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좀 한 가지 하자면요, 뭐 예전에 이제 계속 했던 홍보인데, 유튜브에는 무료로 제공되는 다양한 특집 인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로 친 거는 어떤 내용인지를 간단하게 제가 써준 거고요. 실제로 검색하실 때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화정치고 탑그레이드라는 단어를 뒤에다 붙이시면요, 아마 관련된 인강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 인강의 밑에 제가 그 링크를 다 걸어놨어요. 댓글 보면 확인을 해보세요. 그 부분 확인하시면 다 링크가 걸려있으니까 그걸 보고서 찾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저희 탑그레이드에서는 한국사 검정능력 시험
고급 중급 강의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말고도 뭐 이제 역사, 개론, 한국 고대사 이런 내용들도 제공하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1부 강조의 정변을 마치고요. 2부에서 본격적으로 거란과의 전쟁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